때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즉 조용한 가정, 아늑한 집의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매일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가오는 재앙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간과될 때 그것은 연쇄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웨스트 서식스, 조용한 시골 마을 우드맨콧, 바로 이곳이 이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곳, 이웃들이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나누는 곳, 범죄라고 해봐야 10대들이 자전거를 훔치는 정도가 전부인 곳.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닌 영국 봉쇄기간 중 가장 암울한 사건 중 하나가 된 피비린내 나는 학살에 관한 것입니다. 40살의 켈리 피츠기번스는 다정한 어머니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딸들인 에이바와 렉시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것을 꿈꿨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고 싶었던 그 여행을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딸들이 언제 갈 거냐고 물으면 켈리는 곧, 아주 곧 갈 거야 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켈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5번 이상 헌혈을 한 그녀의 은색 헌혈 카드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혈센터 의사들은 이미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녀는 개인 사업을 하는 42살의 건축업자 로버트 니덤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랑과 조화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학창시절 켈리는 교육을 이어갈 생각이었고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학 수업 사이에 파티와 바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삶은 가볍고 태평했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 즉 가정의 안락함과 따뜻함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도 남는 그런 것. 26살 무렵 그녀는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켈리는 사교적이고 활기차고 명랑하며 조금은 시끄러운 편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죠. 로버트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명백한 내향형이었습니다. 파티에서 잔을 들고 구경하며 한쪽에 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례하게 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켈리의 친구들은 처음에 그녀의 선택에 놀랐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켈리의 가족은 롭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이상적인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족 식사에 제 시간에 왔고 부탁을 기다리지 않고 청소를 도왔으며 도울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삶은 경영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건설업을 선택했는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도구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망치를 올바르게 잡는 법, 못을 한 번에 박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내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켈리에 대한 사랑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는 나중에 아이들을 키울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수리에 나섰습니다. 저녁에도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때로는 켈리가 이미 잠든 깊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드릴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2015년 8월 첫째 딸 에이바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로버트는 복도에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부서질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젊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했지만 남편과 멀어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부는 수년의 관계에서 쌓아온 좋은 것들을 모두 지켜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2년 후 켈리는 다시 임신하여 둘째 딸 렉시를 낳았습니다. 2017년 로버트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잠든 사이에. 그 후 이 젊은 가족은 웨스트 서식스의 그 마을, 그들이 생애 마지막 날들을 보낸 우드맨 코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로버트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며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가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는 길의 모든 굽이, 마당의 모든 나무를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장보기, 수리,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켈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손녀들이 태어난 후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와 파이를 가져다주고 켈리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족은 로버트의 어머니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2블럭 거리였습니다. 선택한 부지는 니덤 가문의 소유지 일부였지만 집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지붕은 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벽지는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축업자로서 작업 규모를 잘 이해하고 있던 로버트는 특별한 열정과 노력으로 직접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잊었습니다. 집의 작은 일부, 즉 침실 2개, 주방, 식당만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2 아리와 함께 수리기간 동안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장이었습니다. 먼지, 페인트 냄새. 봉쇄가 시작될 무렵 로버트는 거의 개조를 마쳤습니다. 부부는 이제 넓은 집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창문, 밝은 벽, 신선한 나무 냄새.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켈리는 소셜미디어에 가족 산책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와 남편, 딸들은 화창한 날 산책을 나섰습니다. 딸들은 밝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약간 뒤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로버트가 딸들을 위해 만들어준 암벽 등반 벽을 단체 채팅방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구조물, 알록달록한 홀드들, 딸들이 웃으며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아빠라니, 남편 복 많네 와 같은 찬사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토요일 그녀는 쌍둥이 자매 엠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자매는 봉쇄 기간 중 격리 생활에 대한 걱정을 나누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엠마가 안부를 묻자 켈리는 괜찮다고 조금 피곤하지만 별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집에서 중국 음식을 주문해 먹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는 통화 1시간 전에 사무실에 들릴 일이 있어 나갔고 저녁 식사 배달 시간에 맞춰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평범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자매는 항상 연락을 유지했지만 이 시기에는 더욱 자주 통화했습니다. 대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힘든 시기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립감은 압박이었고 뉴스는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엠마는 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들기 전 잘 자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평소와 달리 즉각적인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켈리가 아이들과 바쁘거나 그냥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자매는 더욱 놀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그녀는 켈리가 메시지에 끝내 답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더라도 말입니다. 엠마는 즉시 자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켈리와 엠마는 쌍둥이답게 항상 매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기에는 너무 멀리 살았습니다. 200km, 차로 3시간 거리. 이른 아침이었기에 그녀는 모두가 그냥 자고 있을 뿐이고 켈리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엠마는 커피를 만들며 화면을 힐끗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신체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엠마는 다시는 언니를 살아서 보거나 듣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생각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까? 그녀는 켈리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사는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언니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신속하게 가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차가 없었고, 누군가는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경찰에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꽤 빨리 전화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엠마의 전화 직후 몇 명의 순찰대원이 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순찰차 2대, 기록부에는 안부 확인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문제의 명백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차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자전거가, 잔디 위에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즉시 절대적인 고요함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꽤 시끄러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부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이라면 마당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불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부지를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의 차가 진입로에 서 있었으니 모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순찰대원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 명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집을 돌던 중 한 명이 거실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그는 불길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맨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과 창문이 멀쩡했기 때문에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깨로 3번째 시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이 범죄 현장이라는 것이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냄새, 고요함,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이 사실은 즉시 엠마에게 통보되었고 그녀의 친척 4명 모두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규정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무기를 준비한 채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석을 확인하며 범인이 무장한 채 아직 집에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로버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기댄 채 남자의 머리는 총에 맞았고 시신 옆에는 산탄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쌍발총, 구형 모델, 무기는 즉시 수거되어 감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침입자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가족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른다. 집이 비어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한 순찰대원은 경찰서에 연락하여 인근 병원에 산탄총 총상 환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부상당했을 수도 있고 의사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관할 구역 내 어떤 병원에서도. 전반적으로 마을은 매우 평온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범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을 찾던 순찰대원은 렉시와 에이바를 그들의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방 벽지, 선반 위에 봉제 인형들, 4살짜리 큰 딸은 문에서 불과 1m 떨어진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한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문간에 서서 무언가 듣고 확인하러 나오려다가 공격당한 듯한 자세였습니다. 2살짜리 여동생은 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방에 숨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둘 다 산탄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근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부 침실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 아래. 그녀는 공격에 반응할 틈이 없었습니다. 살인자가 그녀를 기습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잠들기 전 책을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얼굴에 산탄을 맞아 즉사했습니다. 베개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에서 로버트의 시신 근처에 가족의 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레브라도, 늙고 온순한 개. 동물도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후 탄도 감식 결과 모두가 동일한 무기인 산탄총으로 살해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탄피, 동일한 구경. 엠마는 총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 4명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스 누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일러가 폭발했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나 살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녀는 켈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리에게 전화해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이 꼬였습니다. 2사람 모두 비극의 규모와 진짜 원인을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우선 캐리, 엠마, 그리고 로버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대화, 증언 기록. 이웃들도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차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명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굳은 피의 상태와 시체 경직 정도로 미루어 보아 살인은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저질러졌다도 결론 내렸습니다. 희생자들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시간대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켈리와 엠마의 통화는 밤 10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켈리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밤 10시 35분 친구에게 보낸 하트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엠마가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자매의 통화 직후 총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시간 간격은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30분이었습니다. 켈리가 가장 먼저 살해되었고 그 다음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가족의 개까지 총에 맞았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동물은 범인에게 저항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찢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개를 죽였을까? 각 희생자는 산탄총으로 총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강도 사건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강도들이 침입했고 뭔가 잘못되어 공황 상태에서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에도 창문에도. 게다가 범인은 어째서인지 산탄총을 집안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어떤 강도가 무기를 남겨두고 갈까요? 귀중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제자리에, 노트북은 책상 위에, 지갑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강도설은 무너졌습니다. 총기는 즉시 탄도 감식을 위해 보내졌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산탄총은 로버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서류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지 의문을 품는 동안
경찰은 범인이 사실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역시 죽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범죄의 책임은 산탄총이 발견된 로버트에게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아무도. 친척과 친구들은 로버트와 켈리를 모범적인 사랑이 넘치는 부모이자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이웃을 돕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삶에 나타난 산탄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1살이었을 때 남자는 갑자기 총기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생각에 불탔습니다. 이 욕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켈리는 이런 물건을 사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이 늘어남에 따른 힘든 시기를 고려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는 피로. 그녀는 이것이 로버트에게 위안이 되고 그의 취미가 되고 기분 전환의 방법이 된다면 그가 정말로 면허를 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켈리는 이것을 무해한 취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낚시처럼, 도구가 있는 착오처럼. 아무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성, 분노, 폭력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시골 생활과 강도의 공격 시의 완전한 무방비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혼자야. 경찰은 30분 뒤에 나올 거야.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켜야 해. 면허를 받기 위해 로버트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했으며 그중 일부는 서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범죄 기록, 의학적 제약,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기 소지 허가가 나지 않는 일탈 및 위반 사항 목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울증, 불안,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 금지 약물 남용, 폭력과 관련된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로버트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체크 표시를 하고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소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다른 10대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록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젊은이는 완전히 갱생했습니다. 집행유예, 사회봉사,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거짓말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어야 했습니다. 자전거 절도가 정말 사소한 범죄처럼 보였다면 남자의 정신건강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가까운 사람들조차 짐작하지 못했던 문제들과의 수십 년간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숨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필요할 때 미소 짓는 법을 알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른 대답을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총기 면허가 승인되도록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총기 관리 담당 직원이 로버트를 직접 방문하여 그의 주치와와 상담해야 한다고 알렸을 때도 남자는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앉아 눈을 마주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부인하는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러면서도 직원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평생 진료를 받아온 일반 의의를 방문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청소년기부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들은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악화되는 시기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담당 직원은 로버트의 어려움이 이미 과거의 일이며 면허 발급을 거부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극복했다는 뜻이다. 모든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도장, 서명. 나중에 이것은 켈리와 로버트의 가까운 사람들 모두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공식 문서에 기재된 거짓말 자체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아무도 재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도 무엇이 로버트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총을 쏘게 만들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 산탄총은 모든 희생자의 살해 흉기였습니다. 그 위에는 로버트 자신의 지문만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그의 손바닥, 게다가 총기 금고 열쇠는 그에게만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 꾸러미에 달고 다녔습니다. 켈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하며 금고에 손대는 것조차 피했지만 남편은 여러 번 무기를 들고 즉석 사격장으로 가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만족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유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추정되는 살인자의 컴퓨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작별이나 설명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 계획을 암시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검색을 브라우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살해 방법을 찾지 않았고 독에 대해 읽지 않았으며 총상 후 생존율 통계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마치 일어난 일이 즉흥적인 공격 행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터졌다. 그리고 끝. 로버트의 정신적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힘으로 그를 덮쳤을 수 있다고 의심되었습니다. 쌓인 긴장, 봉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주치의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기록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동기가 금전적이었고 가족을 살해한 후 범인이 죄책감에 자살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빚일 수도, 대출의 수도, 보험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명의로 거액의 보험증권은 없었습니다. 표준적인 최소한의 것들, 지급액은 장례 비용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결말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로버트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켈리는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다고 말했고 부모님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없는 로버트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하나씩. 켈리는 그들의 가정생활에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리 일이야. 누구도 상관없어. 아마도 그녀 자신도 많은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주기적으로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부드러운 표지에 평범한 공책, 볼펜. 기록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저녁에 몇 페이지씩, 때로는 몇 주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고 모든 부정적인 순간들은 남편이 일 때문에 쌓인 긴장을 푸는 것으로 여기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는 피곤해. 그는 신경이 곤두섰어. 그는 그냥 폭발했을 뿐이야. 하지만 일부 기록은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백 건의 유사한 사건을 읽었던 수사관들조차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로버트에게 기대했던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에이바와 렉시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일에서 돌아오면 다리를 껴안고 팔을 위로 뻗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였고 아이들을 들어올려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지만 사실 그는 늘어나는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를 짜증나게 했고 끝없는 외요는 그를 화나게 했으며 발밑의 장난감들은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과 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그는 짜증나는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로버트를 집에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는 켈리에게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하고 낚시를 하러 자주 떠났습니다. 낚싯대, 차가 든 보온병, 강가의 고요함. 그러면서도 그녀 역시 일했습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하며 아이들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유치원, 병원, 방과 후 활동, 숙제. 그녀 자신은 남편의 잦은 외출을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려는 욕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내성적이고 다소 폐쇄적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정신적 문제와 연결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재충전이 필요해, 숨을 돌려야 해. 아마도 켈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아차렸지만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숙련된 형사들의 눈에는 그런 행동에 전조가 있었지만 켈리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아픈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상황에 대해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사관들에게 말했듯이 로버트는 어릴 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이유 없이 울고 한 곳을 응시하며 멍하니 있었고 소리를 지르며 폭발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것은 독특한 반항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극도로 폐쇄적이 되었고 명백한 이유 없이도 저항했습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교사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10대를 다루려는 시도는 공격성과 자전거 절도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전거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소녀는 넘어져 코가 깨졌습니다. 사건은 부부의 노력 덕분에 무마되었습니다.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처벌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로버트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과속, 만료된 보험. 하지만 그는 반항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켈리조차 주목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심각한 문제의 첫 징후는 피부 발진이었습니다. 손에 자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반점, 가려움증. 하지만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로, 목으로 번졌습니다. 주기적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주기는 반복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에게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다루어온 건축자재와 페인트 코팅과 관련이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레르기, 직업병, 별거 아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특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곧 피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고를 사고 장갑을 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항상 신뢰가 있었고 로버트는 이전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총격 전까지는 그의 속임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로버트가 우울한 상태와 불안 장애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과도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암페타민, 소량,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집증은 커졌고 불안은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검시 법의학자는 로버트에게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에 명백한 징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간은 비대해졌고 혈관은 손상되었으며 심장은 과부하 상태로 작동했습니다. 독성학 검사 결과 공격 당시 그 역시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도가 높았습니다. 아마도 평소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켈리는 로버트가 업무차 사무실에 갔다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마약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을 검사한 결과 사용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봉지, 파이프, 책상 위에 가루 흔적. 그러면서도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중독 사실을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소량을 복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겉으로 보기에 부부관계가 완벽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가족 사진, 켈리와 딸들의 이야기,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됨. 사실 비극의 순간에는 이미 다가오는 붕괴의 전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로버트와 켈리 사이의 메시지에는 여성이 남편을 두려워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그에게 분노를 조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그녀는 썼습니다. 딸들이 무서워해. 나도 무서워. 메시지들은 삭제되었지만 휴대폰에서 복구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의료 기록도 경찰 신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있었습니다. 봉쇄 전 켈리는 때때로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딸들과 함께 친구 집으로 갔고 가끔은 언니에게 갔습니다. 가방을 싸고 한밤중에 아이들을 깨워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그녀는 회피적으로 대답했고 그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해. 그러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과 걱정들은 여성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죽기 한 달 전 켈리는 남편에게 관계에 휴식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그 후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함, 깨진 접시. 이웃들이 들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로버트가 두렵다고 썼습니다. 세 단어. 나는 그가 두렵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야. 다정해. 암벽도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상황을 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견뎌내야 한다. 지나갈 것이다. 주변 모든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켈리는 남편과의 관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계속 포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진, 미소, 사랑에 대한 해시태그. 매일 연락하던 쌍둥이 언니 엠마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엠마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지속적인 압박과 가능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언니의 몸에서 멍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날 때마다 특별히 확인했습니다. 손을 보고 목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잔인한 행동이 항상 명백한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학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제는 멍을 남기지 않습니다. 모욕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형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0년 3월 28일 저녁 로버트는 사무실로 가서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아마 다음 약을 살 돈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봉쇄의 현실에 힘겹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주문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고객들은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중독 자금을 조달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두 집에 항상. 그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했는데 말입니다. 고요함, 공간. 총격이 시작될 무렵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살인자의 인격을 분석한 수사관들은 그가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브라우자에 의심스러운 검색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집에도 유서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온 후 아내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촉발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잘못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가 이미 화가 난 채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금방 끝났고 로버트를 제외한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크게 폭발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더는 못 참아. 끝이야. 한계다. 남자는 총기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산탄총을 꺼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총을 장전하고 아내를 가장 먼저 쏘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고 그의 피비린내 나는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한 발의 총성, 굉음 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듣고 각자의 방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에이바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문간에 섰습니다. 총을 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큰딸은 그 자세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렉시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언니는 숨으려 했습니다.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히 어린 아이에게는 살아남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2살짜리 여자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가 어느 시점에 죽었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로버트는 사랑하는 동물조차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개가 다가와 코를 다리에 비볐습니다. 그는 개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그 후 남자는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뒤로 기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탄총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켈리의 가족에게 아들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묘지에 나란히. 그녀는 그가 가족을 미워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중독과 환경의 희생자이며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품위 있는 사람을 잔인한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단지 아팠을 뿐이에요. 수사관들에게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친척들은 그런 결정에 단호히 반대했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는 가족이 아니다. 켈리, 에이바, 렉시는 함께 묻혔습니다. 3개의 하얀 관, 작은 것 2개, 큰 것 하나. 사람들은 교회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울었습니다. 로버트는 따로 묻혔습니다. 조촐하게, 공고 없이. 오직 어머니만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켈리, 로버트, 에이바, 렉시의 이야기는 암울한 통계에 더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20건 이상의 유사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차가운 숫자들, 각각의 숫자 뒤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위 가족 살해는 한 달에 2번 발생합니다. 2주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합니다. 범죄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며 희생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통계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면 왜곡된 현실 인식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가 깨지고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약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에는
연간 45에서 50건의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었지만 2018년도에는 이 수치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핫라인이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그런 사건에서 수십 명의 운명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사실을 희석시키지는 않습니다. 켈리의 부모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엠마는 여전히 밤중에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피합니다. 이웃들은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때 알아차리고 직접 물어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때로는 한 번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